8월 1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백운계 정치일번지 함께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 김석환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은 이미 인사를 했고 이은영 소장님 네. 스튜디오 후원하죠. 너무 멋있어요. 네. 딱 앵커님하고 잘 어울립니다. 그렇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 우리 애청자님들 더위 좀 식히시라고 크로마키판 이용해서 시원한 폭포 네. 보여드렸는데 어딘지 아세요? 나이아가라. 가보셨어요? 아니요. 저도 못 가봤는데. 네, 너무 멋있었어요. 장쾌한 이 화면. 나이아가라 폭포, 네. 이과수 폭포, 그리고 빅토리아 폭포, 이게 세계 3대 폭포. 그렇죠. 네. 저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여러 번 갔죠. 미국에서도 네, 공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요. 예. 제가 또 그 미시간에 살았었거든요. 예. 그 미시간주가 그 캐나다 국경이 맞대고 있어서 예. 그쪽으로 넘어가면 차로 갈 수 있어요. 아. 비행기 안 타고. 그래서 차로. 캐나다 쪽에서 보는 폭포는 또 다르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다르죠. 예, 그게 더 훨씬 더 장관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미국 측에서 보던 거. 알겠습니다. 제 버킷리스트. 예. 8월 15일 광복절, 참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광복회 그리고 또 독립운동가 선양단체 다 참석하지 않고 민주당과 다른 야당도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참석하겠다고 하는데 개혁신당이 이렇게 중요한 일마다 어긋나는 이유가 뭔지도 이따가 한번 패널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강유정 원내 대변인 발언을 그래요? 준비가 아직 안 됐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패널들 말씀을 먼저 듣죠. 최진봉 교수님. 예. 지금 이렇게까지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예. 그 이유가 이제 독립기념관장 김형석 임명 취소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뭐 기미가 안 보여요. 전혀요. 자기는 뭐 끝까지 하겠다고 2017년인가요? 3년을 끝까지 다 채우겠다고 얘기하고 다니던데요. 정말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발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앵커님도 소개해 주셨지만 광복절을 인정을 안 해요. 건국절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종찬 광복회장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건국절 받아들일 수 없다. 그거 포기하겠다고 대통령실이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이상 행사 참석할 수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건국절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임시정부가 아니죠. 정부가 수립된 날, 그날을 건국절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시정부를 법통으로 하는 우리나라 헌법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헌법 전문의 임시정부가 우리의 정부의 뿌리라고 돼 있어요. 그걸 완전히 부인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친일 인명사전에 올라있는 사람들에서 재평가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뭐 하는 행동입니까 대체? 아니 항일 운동하고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신 그 독립선열들 그분들의 그 어리서려 있는 독립기념관의 관장에 그런 사람을 그걸 부인하고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앉힐 수가 있는 겁니까? 이거는요 친일 행적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 친일이 아니냐는 논란이 많은데 그거에 대한 가장 큰 정점을 찍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인물을 내세우고도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이런 인물은 끝까지 지금의 항일 투쟁하셨던 분들보다는 친일했던 사람들을 더 옹호하는 듯한 태도와 발언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세우겠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도 그 사람과 별반 생각이 다르지 않다라는 걸 증명하는 그런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인사를 그런 사람을 뽑았다. 그럼 자기 생각하고 같은 거죠. 그 아까 녹취가 왜 준비가 안 됐냐면요. 저희 백운계 정치1번지가 이쪽으로 새로 스튜디오 마련하면서 프로그램 진행도 조금 변화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맨 앞에 시작할 때 짜자잔 하면서 그날의 이슈를 이렇게 정리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그걸 깜빡 잊고 그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최진봉 교수님 말씀은 에피타이저로 하고 다시 그것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슈 갑니다. 청와대에 건강해서 대통령을 보좌한다고 그러면서 연극을 꾸민 밀정들이 저지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뉴라이트 인사를 임용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역사 부정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시인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탄핵을 받아 반드시 물러나야 합니다. 이유 있는 보이콧. 이종찬 광복회장 그리고 또 역사학자죠. 김준혁 의원의 발언을 들어봤는데
광복회장 이종찬 회장은 어떤 분입니까?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절친이라고 하는 이철우 교수의 아버지,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가까이 지켜봐온 사람입니다. 친구 아버지니까 아버지하고 불렀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분을 광복회장으로 모셨고, 이종찬 회장은 일제시대 때 가족 40명을 이끌고 만주로 건너가서 독립군의 산실이 된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한 우당 유혜영 선생의 손자입니다. 그런 분이 지금 이런 꼴을 보고 속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홍범도 장군 흉상 옮긴다고 할 때도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갈수록 태산이죠. 1945년 8월 15일이 광복절이 아니라고 하는 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했는데 어찌 독립운동가의 후손인 이종찬 회장이 그걸 눈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냥 눈뜨고 볼 수 있었다면 저도 이종찬 회장을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유 있는 보이콧이라고 하는데 저렇게까지 나오는데도 그냥 고하는 이유, 이은영 소장님,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지. 저도 진짜 물어보고 싶고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거든요. 사실 광복절이라는 게 국정의 어떤 새로운 방향을 다시 제시하는 날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광복회가 없는 광복절이 지금 될 상황이고, 지금 광복회하고 그 야당하고 행사를 별도로 100번 기념관에서 따로 치르겠다는 입장을 지금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광복절이 쪼개지는 두 개의 광복절이 되는 것 자체가 지금 상당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 이 건국절과 관련한 내용은 사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까지 쭉 이어오던 그 뉴라이트 계열의 식민사관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광복절에 대해서만큼은 이런 식의 행태를 보이지는 않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광복절 자체를 아예 지우려는, 그래서 건국절을 만들려고 하는 이 좀 술수가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지금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환 평론가 보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관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뭐인 것 같습니까? 뉴라이트 역사관하고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애초부터 그런 역사관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집권을 위해서 그런 역사관에 자기를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개념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집권 기반이 좀 흔들리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그동안에 좀 극우화되어 있는 또 보수 쪽 인사들이 꾸준히 요구해왔던 건국절을 제정하는 움직임, 여기에다가 같이 이렇게 보조를 맞추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 지지층을 결집해 나가겠다 이런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뭐 많이 얘기가 되고 있지만 독립기념관장 한 명으로 시선을 좀 이렇게 좁혀놓고 생각을 하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작년부터 시작된 계획입니다. 이건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8.15 경축사에서 공산 전체주의 세력 언급을 했었죠. 그 직후에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연찬회에서 국정 운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움직임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 이사, 그리고 동북아 역사재단, 그리고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이게 3대 역사기관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전부 다 뉴라이트 성향에 아주 극화되어 있는 사람들을 거기다가 또 친일 식민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건국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던 사람들, 그리고 학생들의 역사교과서나 이런 것들이 좌파 성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다시 써야 된다고 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장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3대 역사기관의 기관장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도 마찬가지고,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장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인사들을 일종의 역사와 관련한 교육과 관련한 굉장히 중요한 자리들에 다 배치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그쪽에서 얘기하기로 우파적 역사로 다시 쓰겠다. 그래서 이 친일 역사관이라고 우리가 계속 주장했던 내용들을 이제 다 지워버리겠다. 건국절로부터 대한민국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단독정부, 그러니까 남한 단독정부를 꾸린 걸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앞으로 역사를 만들겠다고 하는 의도를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관이 있겠냐, 뭐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뜬금없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3.1절 기념사를 들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생각하든 아니면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어떤 못된 자에 의해서 인식이 그렇게 됐든 간에 아주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기념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들어보시죠. 아직이요? 예. 준비가 됐으면 한번 틀어주십시오. 예. 오늘 제가 잘 못 맞춥니까? 우리 PD님들이 안 맞습니까? 예. 준비됐나요? 예, 틀어주세요. 그로부터 104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될 것이 자명합니다. 아니, 최진봉 예. 교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한테 식민 지배를 당한 게 우리가 못나서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처구니가 없는 얘기죠. 아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식민지배를 당한 이유와 원인이 우리에게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힘없고 이런 나라들은 막 침략해도 되는 겁니까 대체? 일본의 군국주의 망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일본이 그렇게 못된 생각을 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그렇게 괴롭혔는데 그걸 우리 잘못으로 되돌려요? 아니 100번 양보해서 뭐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권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가 또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침공해서 그들을 지배하고 인권을 유린한 그 모든 행동이 정당화 될 수 있는 겁니까 대체? 아니 일본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일본이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그런 만행에 대해서 비판 한마디도 못하고 우리 잘못이라고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고 더 미래에도 그런 일을 안 당하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대체? 저는 일본 총리가 아니면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냐고요. 우리 국민들을 마음에 불지르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못된 행동을 하고 아직도 사과를 하지 않고 아직도 본인들의 만행에 대해서 반성도 안 하고 있는 일본의 저런 태도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면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이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3.1절에 저런 망언에 가까운 그런 발언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대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요. 우리 국민들의 그 한어린 그리고 고통받았던 그 역사를 되새기면서 일본에게 엄중하게 따져야 돼요. 진실을 위해서 밝히라고 그러고 그 만행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당했던 많은 선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제징용도 당하고 위안부 할머님들처럼 그렇게 고통도 당하시고 제대로 피해도 보상도 못 받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저분이 어떻게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저는 저런 발언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독립기념관장 저런 사람 임명하고 일맥상통해요. 전체적으로 보면 정권 잡고 나서 일본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모든 걸 양보해내는 그런 태도가 앞으로 독도도 이제 그냥 인정하고 넘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보시기에 예. 저런 말도 안 되는 기념사를 쓰고 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그러는 게 뭐 때문인 것 같습니까? 아버지 때문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종찬 회장이 밀정이라고 부르는 그 대통령실의 어떤 못된 자 때문인 것 같습니까? 저는 두 번째가 더 강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첫 번째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이제 밀정이라고 이종찬 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서 친일적인 성향과 뉴라이트 계열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보좌진 안에. 특히 안보실에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 예. 걸로 보여지는데 이 사람들이 조언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역사관이나 국가관이 없으면 거기에 경도될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이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막 얘기하는데 본인이 무슨 대응할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잘못된 어떤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엄중하게 따지는 역사관을 갖고 있었다면 절대로 거기에 동화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대로 동화된다는 말은 본인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아예 그냥 때려잡고 수사하고 이런 것만 하고 있지 역사에 대한 제대로 인식이 없었던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그 아버지 얘기도 저는 영향을 받았다고 봅니다. 아니 본인이 일본 가면서 했던 말 기억나잖아요. 깨끗하고 우리보다 선진국이고 음식도 맛있고 뭐 이런 얘기만 하셨다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즉 아버지로부터 배워왔던 그런 일본에 대한 의식
이게 결국은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도 양보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역사 의식까지도 연결되는 고리가 아닌가. 즉 두 가지가 연합해서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뉴라이트 계열의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관이 왜곡됐고 그 왜곡된 역사관 때문에 뉴라이트 인물들을 계속 주요 직책에 앉히는 이런 잘못된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작년 3.1절 기념사는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심한 비유가 적당하겠지만 차마 아침부터 그렇게 비유는 곤란하고, 그러니까 이은영 소장님, 네. 좀 순화해서 비유한다면 학력고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강도가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온갖 짓을 다 저지른 거죠. 네. 그래서 시험을 언제 준비도 못하고 이제 망친 거 아닙니까? 네. 그랬는데 그 강도 탓을 하지 않고 네가 문단속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식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비슷해요. 비슷하고 지금 제가 보기에 이제 그 최 교수님은 밀정을 조금 더 방점을 두셨는데 저는 윤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어렸을 적부터 받은 교육과 이 몸 안에 좀 일본을 우상 숭배하는 그런 피가 좀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 중에 정말 기억에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일본은 아름다운 나라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칭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 어떻게 일본은 아름다운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거 잘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온라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머니가 혹시 일본인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도 지금 일본을 숭배하는 듯한 것들을 많이 하니까 어머니가 일본인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떠들고 있어요. 그 우길승천기를 달고 그 부산 쪽에 들어왔던 그 일본 배 있었잖아요. 군함 있었잖아요. 그때도 별로 이렇게 그 항의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인이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까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김성환 평론가님. 우길기 사례를 이은영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길기뿐만입니까? 지금 뭐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도 그렇고 또 이런 강제징용 문제에 대응하는 것도 그렇고 이 정권이 친일 정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뿌리까지 친일이다. 확실한 것 같아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논란 보면서 이들의 역사관은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하고 그리고 정부 수립한 그때부터 시작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잖아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때부터 건국절 얘기를 했고요. 박근혜 정부 때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하다가 그 반발에 부딪혀서 결국 못했고 그걸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또 끄집어내가지고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 철저하게 패배주의 역사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걸 보면 비춰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약소국이었고 굉장히 약하고 굉장히 근대화 뒤처진 민족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일본 시각으로 얘기하면 일본이 다른 서구 국가들이 아베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서구 국가들이 전부 제국주의로 나가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근대화를 시도했어. 그래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제국주의 반열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거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원죄의식을 굳이 가질 필요가 없어. 그리고 우리 후손들은 굳이 그런 식의 책임을 우리가 물려서는 안 돼.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뒤집어 놓고 보면은 그건 일본 시각에서 얘기했지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배받을 만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딱 아베의 생각하고 똑같은 인식입니다. 그리고 일제 강점되고 난 다음에 강점되기 전부터 의병들이 얼마나 많이 저항했습니까? 강점되고 독립투사들이 얼마나 많이 저항했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그냥 일본 식민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서 우리만의 정부를 수립한 거는 그러니까 1948년 그때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대한민국이 시작했고 반공국가로 시작됐다. 그 반공국가라고 하는 걸 강조를 하면서 지금도 그냥 북한을 적대시하는 적성국가로 바라보는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하고 화해하고 협력하는 세력은 전부 다 좌파 빨갱이다. 이런 식의 논리를 일제 강점기부터 식민사관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현대사까지 연결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이향님께서요. 어머니가 일본인일지언정 자신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주셨어요. 대통령이 앞장서서 나라를 쪼개고 나라를 거꾸로 가게 하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당신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민주당 대변인 발언을 들어보시죠. 광복회가 창립 후 처음으로 광복절 경축식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한국의 반역자들이 일본 우익들과 내통하는 위감이 든다라는 광복회장의 절규를 윤 대통령은 무겁게 받아들이십시오. 독립운동가들을 기리고 자주독립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광복절에 대통령이 앞장서 친일망동과 국민 분열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검찰 독재, 친일 독재까지 할 작정입니까? 이 정부의 종일 정체성을 이제 드러내는 겁니까? 만약 윤 대통령이 임명을 고집한다면 민주당은 광복회 뜻을 존중해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고자 합니다. 광복절을 일본의 종전기념일로 여기는 반민족 일본 신민과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조국신당 다 불참하기로 현재 방침을 정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죠. 독립기념관장 물러나지 않으면 이종찬 회장도 불참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반역자들이 일본의 우익과 내통을 해서 오히려 전전 일본에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도 다 일본 뜻대로 되는 거고, 강제징용도 일본 뜻대로 되는 거고, 아무것도 우리가 이 말하자면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못하게 돼 있어요. 매국적인 행동이죠. 나는 이번에 있는 일어난 모든 일들이 청와대의 건강에서 대통령을 보좌한다고 그러면서 연극을 꾸민 밀정들이 저지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게 좀 약간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반일 종족주의 책 쓴 사람도 그렇고 그렇게 함께 활동하던 사람들이 나와서 이런 짓을 지금 저지르지 않습니까?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아니 독립기념관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김성환 평론가님. 그야말로 독립운동 역사를 보존하고 또 후손에게 그런 교육을 좀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될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자리를 저런 사람을 임명하는 거예요. 뉴라이트 성향에 있는 사람들을 임명한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자기들끼리도 고심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예를 들면 낙성대 경제연구소 이사장이나 이사 같은 사람들을 임명하면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 그나마 색채가 옅은 사람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색채가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찾아서 그나마 임명한 거는 뭐 눈치를 봤다고는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그 기재에 깔려있는 인식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제가 앞서 기관장들 쭉 지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오늘 아침에 혼자서 한 1시간 정도를 이 작업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대 역사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누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하나하나 다 찾아보는 작업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독립기념관 이사를 먼저 임명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을 임명을 한 건데요. 그때 이미 이 수순밟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사가 박희태라는 사람인데요. 낙성대 경제연구소 소장입니다. 여기가 반일 종족주의 그 책 쓴 곳이잖아요. 그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 그 원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낙성대 경제연구소 이사장이자 반일 종족주의 공저자입니다. 김낙연 동국대 교수를 원장에 임명을 했죠. 이 사람은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한 사람입니다. 2015년 국정역사교과서 지필집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한국교원대 명예교수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을 했거든요. 한국중앙연구원에. 김 이사장은 근현대사 교과서 좌파적 성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왔었고요.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논란이 됐는데 한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해서 좌파는 사람까지 죽인다. 이런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가지고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은요. 한국중앙연구원은 한국학을 연구하는 것이니까 우리나라 최고 기관이니까 그렇다 치고 동북아 역사재단은 독도 침탈 막고 그 다음에 동북공정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 역할로 만들어 놓은 재단입니다. 여기에 박지양 서울대 명예교수를 임명을 했는데요. 이 사람은 일본이 과거를 사과하지 않는다는 기성세대의 인식을 젊은 세대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런 발언을 한 사람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을 지냈고요. 2015년
국정교과서 반대를 선언하는 학자들이 국사편찬위원직에서 대거 물러나자 위촉이 된 사람입니다. 그 대신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국사편찬위원장 허동영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가 임명이 됐는데요. 김주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과 같은 뉴라이트 성향의 교과서 포럼에서 활동했습니다. 역시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 심의위원하고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직을 지냈습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다 임명된 사람들이. 이 사람 빼놓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진실화해를 한 과거사 정리위원장. 지금 한국전쟁 당시에 그때 민간인 학살이나 이런 것들 지금 조사하는 역할들을 많이 하거든요. 김광동이라는 사람을 임명했습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폈던 뉴라이트 단체의 주역입니다. 이 사람은. 친일 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하니까 한국은 친일 청산할 것이 없다. 좌파 나라를 만드는 데 지장이 되면 친일파다. 이렇게 발언했던 사람입니다. 예.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최지봉 교수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광복절인가 3.1절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독립 만세를 안 했어요. 그래요. 안 했어요. 뭐라고 그랬더라? 뭐 민주주의 만세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대한독립 만세를 안 했어요. 자유민주만 생각하고. 예. 네. 그러니까 기본이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요. 독립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광복절에는 대한독립 만세를 다 하고 3.1절에도 하고 다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만세 삼창도 하고. 그러면 기존에 했던 분들은 아니 보수 정권 이건 진보 정권을 다 넘어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역사관은요 보수하고도 안 맞아요. 저는 그래서 보수 중에 있는 분들이 화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그냥 옹호할 게 아니라 보수 아니 사실 광복 회장님도 사실 보수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진보는 아니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권에 대한 문제고 우리의 자존심에 대한 문제고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일본이 사과하지 않기 때문에 갖고 있는 화납이고 분노예요. 그럼 그걸 대변하는 게 대통령이 해야 되는 아닙니까? 민심을 대변하는 게 대통령이 무슨 독재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아니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마치 자기가 대표해서 국민을 대표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만큼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독립이나 우리나라의 광복이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무시하고 가면요. 본인은 국민들의 민심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저는 봅니다. 하나는 물러나든지 아니면 국민들에 의해서 쫓겨나든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어떻게 더 대통령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을 열불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행동 아닙니까? 근데 왜 대표라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대체?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국민들에게 분노를 자아낼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의 독립이 주는 얼마나, 이게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정말 목숨 바쳐가며 온 재산을 바쳐가며 싸워서 이뤄낸 대한민국이에요. 자기는 지금 와서 검찰에 있다가 30년 대통령이 된지 모르지만요. 순국 선열들의 그런 희생이 없었으면 또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던 많은 사람들 희생이 없었으면 이런 자유민주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 지금 광복절 기념식 민주당, 조국혁신당 이제 야당들도 불참하기로 했는데요. 조국혁신당 황운하 대변인 그리고 김준혁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제2의 독립운동이 필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도 윤 대통령이 이 인사를 계속 고집하고 눌러앉힌다면 이것은 100% 탄핵 사유라고 생각하는데 뉴라이트 인사를 임명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역사 부정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시인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탄핵을 받아 반드시 물러나야 합니다. 예,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발언도 들어봤습니다. 근데 개혁신당은 참석을 한다고 해요. 이은영 소장님, 네. 왜 참석하는 거죠? 개혁신당이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 국민의힘에서 지금 떨어져 나와서 만든 당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시 글로 복귀해야 된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서 지금 여러 가지 국회의 그런 그 행동에서 좀 약간 벗어난 야권임에도 불구하고 야권과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고 약간 자기만의 독자적인 길에 가려는 목소리를 내는데 그게 결국에는 다시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하에서 내가 다시
복귀할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그쪽 지지층과 계속 뭔가 이렇게 연대와 유대를 가져가는 흐름의 분위기를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 개혁신당 입장을 보니까요. 김성열 수석 대변인이 언론 공지에서 개혁신당은 야6당의 불참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광복절 경축식에 허은하 당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독립기념관장과 뉴라이트 계열 인사의 부적절성과는 별개로 일제로부터의 광복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국가 행사의 의미를 존중하고자 한다. 정치적으로 김성한 평론가 이 개혁신당의 입장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싸움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층에서 그동안의 건국절 주장들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아까 제가 이명박 정부부터 꾸준히 추진했던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보수라고 다 얘기를 하면은 기분 나빠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종의 지금 그 반공을 국시로 삼았던 시대를 경험했던 분들, 그리고 과거 독재 시절을 경험했던 분들이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강력한 지지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노년 세대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영남에 편중되어 있는 거죠. 그런 쪽에서 바라볼 때는 과거 역사를 우리가 인식하는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독재의 어떤 독재를 좀 미화하는 측면들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과거 역사 논쟁을 불러일으켰을 때 그쪽 보수층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치는 같이 간다 뭐 이런 생각일까요? 글쎄요. 약간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그 인식은 좀 다르긴 하는데 여기 이 싸움이 야권이 싸우는데 우리가 거기 괜히 끼어들어가지고 해봐야 하나도 이득 볼 게 없다. 오히려 나중을 생각한다면 앞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싸움에 안 끼어들고 보수적인 시각들을 어느 정도 유지해 나가면서 역사 논쟁은 좀 별개의 사안으로 취급하면서 가는 게 이준석 대표나 이준석 의원이나 아니면은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해석은 어떻습니까? 왜 개혁신당이? 저는 이준석 대표가 호시탐탐 국민의힘으로 들어갈 기회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치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보수 중에 가장 지지율이 높은 걸로 나오지만요. 대선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유랑 갈등도 부각이 될 수 있고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러니까 보수진영이 지지하는 건 맞을 수 있겠지만요.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은 한 몸이에요. 그걸 분리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갈등이 있다고 하는 건 한동훈 대표가 잠깐 본인의 어떤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는 있지만요. 같이 망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대권 후보가 됐을 때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문제에 대한 큰 혼란과 문제 제기가 저는 대선 과정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대표가 됐기 때문에 주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럴 때 누군가를 또 대신 찾지 않겠어요? 그런 점을 저는 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어서 본인이 나오긴 했지만 언제든지 국민의힘과 다시 국민의힘의 예를 들면 구원투수랄까요? 아니면 국민의힘의 어떤 대선 후보로 자기가 들어갈 수만 있다면 저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개혁신당이라고 해서 마치 야당인 것처럼 얘기하고 바른 소리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되는 걸 꿈으로 안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그렇게 분석합니다. 예, 참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데도 그 뜻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개혁신당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둥지님, 광복절도 없애고 3.1절도 없어질 것 같아요. 이러다가 일본을 우리 조상이라고 하겠네요. 한태성님, 미국에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군요. 이곳 시애틀의 라디오 코리아에 나와서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있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나라가 그렇게 가겠습니까? 천명님, 살을 찢어버릴 듯한 무더위 속 밭에서 일하다 쓰러져가는 농심의 마음을 윤통은 알까요? 밥상 위에 기름진 음식은 농부와 어부들의 눈물과 애환이 섞인 음식일진데 목구멍에 음식이 넘어갈 만큼 휴가의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을까요? 일전에 백운기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택배기사님의 사연 가슴이 아렸습니다. 윤통은 국가 최고 재난입니다. 예. 한재희님, 우리나라는 사면 복권을 남발하니 나중에 옥살이에도 그것 믿고 저런 짓들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천명님, 한재희님 슈퍼챗도 함께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자, 사면 복권 얘기 나왔으니까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 복권을 놓고 윤석열, 한동훈 간의 갈등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두 사람 간의 갈등이 있다 이렇게 나오면 고개가 좀 갸우뚱거려져요. 똑같은 놈들끼리인데 뭐가 갈등이 있을까? 이건 또 무슨 꼼수일까? 그런 생각부터 들거든요. 두 번째로는 그 이슈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예. 자, 김경수 경남지사 이번 8.15 광복절의 복권. 김성환 평론가 지난번에 사면은 됐고 복권이 안 됐는데 네. 이번에 이제 복권을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법무부에서 심사를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네, 사면위원회에서 일단 심사 명단에 들어갔다 이렇게 뭐 얘기가 알려지고 있고요. 예. 대통령이 이제 마지막 최종 결심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 지금 이 사단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웃기는 건 뭐냐면요. 집권 여당 대표가 대통령이 지금 사실 사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지만 사실 형식적인 절차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 차관이 아마 위원장일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실하고 충분히 교감한 사면 명단이 들어가는 거고 지금 발표된 거 민생 사면 말고 특히 정치인 사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신중하게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검토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면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다는 얘기는 대통령이 이제 사면권만 행사하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갑자기 느닷없이 저 반대합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원래 뭐 야권에서도 분석하고 그랬던 게 김경수 전 지사를 결국 복권을 시켜서 선거에 나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야권의 분열을 노린다. 이런 전략이 담겨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건데 근데 갑자기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 참전을 하고 끼어들면서 이게 싸움판이 굉장히 복잡해진 겁니다. 오히려 야권의 상황을 얘기하기보다는 여권에서 또 윤석열, 한동훈이 또 한 번 맞붙었네. 이런 식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싸움이 결국은 윤한 갈등의 또 하나의 한 측면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뭐 하는 거 보면은 예뻐서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무슨 짓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진짜 저도 좀 궁금한데 이게 이제 검사 독재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정치권에 그 약속 대련이라는 말이 진짜 이전 정치권에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약속 대련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예. 이번에도 이거 약속 대련 아니냐. 사람들이 이제 믿지를 않는 거예요. 뭘 해도. 그런데 저는 이 한동훈 이제 지금 대표가 반대를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의제의 전법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의제의. 예, 여권의 분열도 잡고 그다음에 이 한동훈이 차기로 부상하는 것도 막는 이의제의 전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김경수 지사 복권이 한동훈의 부상을 막는 카드 어떻게 해석하면 그렇게 되죠? 일단은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차기 유력한 주자라고 볼 때 차차기로 한동훈 대표는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본인이 사면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이 지금 새로운 차세대 리더군의 부상 속에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지금처럼 독보적인 이재명과 이렇게 둘을 딱 붙는 그런 위치가 아니고 이런 이제 차차기 군들을 띄워놓게 되면은 약간 원오브 댐으로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의제의 전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최진봉 교수님 분석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물론 이제 그렇게 분석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 다른 이유가 있다고 예.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사면 복권하려고 대기 중인 여성향 이 4명이나 있습니다. 예. 권세훈 전 국정원장, 그 다음에 정부 조윤선 전 장관, 그리고 성대 교수했던 그분 있죠, 그 수석했던 분, 현기원하고 한 명 더 있어요. 안정범. 맞아요. 예. 이 4사람이 지금 사면 복권을 하려고 해요. 맞춰야 되잖아요. 야당은 없어요 지금. 누가 있습니까? 야당 출신에 할 사람이? 끼어 팔기.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리고 더 웃긴 건 이 지금 김경수 전 지사는 사면은 됐어요. 복권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이게 이쪽에 4명이 너무 많아.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사면 다 해주면 다 박근혜 정부 때 일했던 사람이고 그때 문제가 돼가지고 본인이 또 집어넣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풀어주면서 저는 야권에 있는 분도 한 명 정도 끼워 넣는 거라고 봐요. 물론 뭐 내부적으로 김경수 전 지사가 나와서 정치 활동을 하게 되면 야권의 어떤 분열이 어느 정도 일어날 수 있겠다고 보지만 지금 상태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기 좀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차기 대권까지 김경수 지사가 만약에 전 지사가 나와가지고 뭘 한다. 그것도 저는 이재명 대표의 워낙 현재의 지지율이나 이게 너무 강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긴 좀 어렵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가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대권까지는. 그런데 지금 당장 나와서 그럼 김경수 전 지사가 큰 파장을 일으킬 만큼의 정치적 행보를 할 수 있냐? 그건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 결국은 끼워넣기 해서 뭐 그것도 복권해준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도 않을 사람들을 일정 부분 포함시켜서 나머지 이 중요한 4사람들의 사면 복권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술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몸값이 김경수 전 지사 몸값이 엄청 높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재명 대표도 잡을 수가 있는 거고, 오늘 그 여론조사 꽃의 자료를 보면은 8월 9일 10일 한 조사에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 관계성 인식 조사가 있어요. 근데 윤이 우위다라는 게 48.7, 뭐 48.1에서 50% 거의 가까이 되고, 한동훈이 우위다가 12.5, 15% 이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대통령 머릿속에는 있고, 그리고 한 번 더 눌러주는 거죠. 너는 원 오브 댐이야. 자꾸 이재명하고 붙이면 이게 차기 황태자를 넘어선 왕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너무 잘 평가를 하신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너무 잘 평가를 하신 거예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보통 머리가 아주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 영악한 사람이에요. 또 이제 두고 봐야 될 문제인데, 저는 뭐 김경수 전 지사가 나온다고 정치권에 크게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낮다고, 그 점에서는 이현영 선수가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인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야권을 겨냥한 어떤 카드를 쓰는데 한동훈이 거기다 비토를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한동훈이란 사람은 윤 대통령하고 계속 맞서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기 대권 주자로 자꾸 스스로를 키우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김경수 전 지사 사면에 대해서는 보수층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되게 강해요. 왜냐하면 선거 국면에서 이거 여론 조작을 한 거 아니냐. 자기들끼리 생각할 때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또 사과를 하지도 않았고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면이 좀 안 된다고 하는 여론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바로 그걸 건드린 겁니다. 보수층이 원하는 얘기를 대신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국정농단 사건이 연루됐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굉장히 중범죄자들이거든요. 이런 사람 이명박 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정권이 넘어갈 때까지 일종의 이제 보수층 결집으로 해서 사면을 해주겠다고 판단을 하고 김경수 전 지사를 거기다가 좀 끼워넣은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균형이라고 하는 말로 구색을 맞춰준 거죠. 그리고 야권의 어떤 분열을 노리는 뭐 이런 것도 정치적으로 아마 생각했을 측면이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윤 대통령의 취지 자체를 확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층을 확 품어 안으면서 윤 대통령은 명분 없는 사면을 한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야권에서는 야권 분열이라고 반발하고, 지금 여권 내부에서는 한동훈은 보수층을 점점 품어 안으면서 윤 대통령을 고립시키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근데 친한동훈계 인사가 오늘 한 신문에 보도가 된 건데요. 통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문재인 전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 양정철 전 비서관 등이 같은 팀이니까 이 전 대표가 날아가면 김 전 지사가 되는 것이 더 좋다고 윤 대통령이 판단한 것이다. 김 전 지사가 나오면 한 대표가 자신과 대립해도 김 전 지사가 자신의 안전핀이 될 거라는 판단 아니겠느냐. 친한계에서는 이런 의심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한계에서요? 네. 친한계에서 그건 친명계에서 의심할 내용 같은데. 친한계 인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그쪽 보수 쪽에서 바라볼 때는 민주당은 친문과 친이가 완전히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갈등을 하는 그런 국면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친문계 인사를 활용해서 이재명이 내려간 그 자리에 뭔가 누구를 임명하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자기는 싸우기는 했지만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잘 아니 나중에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그래도 날 뭔가 보호해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김 전 지사가 나오면 한동훈 대표가 나와도 한번 해볼 만한 싸움이 되지 않겠느냐. 한동훈을 견제하는 카드로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한계에서 계속 이렇게 뇌피셜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글쎄요. 뭐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공방을 보면서 고개가 좀 갸우뚱거려지죠. 저렇게 싸울 만한 사람들인가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오거든요. 일단 이런 대변인가 자꾸 그렇게 의심이 돼요, 진짜. 그러니까요. 네. 자, 우리 애청자님들이 정치 10단이시니까 그렇죠. 반응을 한번 보시죠. 슈크림님, 한 놈은 검은 놈, 한 놈은 까만 놈인데 뭐가 다르겠어요? 아유, 명언이죠. 네. 예, 우리 애청자님들이 정치 10단이시라니까요. 그리고 오나피님, 피오나인데 오나피라고 돼 있는 건 아닌가요? 윤 정권의 계략은 이슈를 새로운 이슈로 덮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니 이채양명주도 서서히 묻혀버릴까 두렵네요. 그러셨고요. 수진님, 이거 다 눈 돌리려고 하는 거죠. 김건희 마약 사건, 디올백 등등 이슈 덮으려는 수작이죠. 저는 우리 애청자님들 의견에 더 공감이 갑니다. 뭐 둘이 뭘 갖고 뭐 싸울 만. 자, 그러면 한번 따져봅시다. 한동훈 대표가 반대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반대한다고 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최진봉 교수님, 뭐 반성을 안 해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를 악해하는 네. 죄를 그러면 저질렀다. 지난번에 그 논리라고 그러면 사면도 안 시켜줬어야 되고 본인이 법무장관이었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반성했습니까? 안 하고 있죠. 근데 뭘 사면 복권을 시켜줘요? 그러니까요. 앞뒤가 안 맞아요. 자기 말이 자기 말로 부인이 가능해요. 부정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아니 물론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으니까 법원은 판결은 존중하지만 본인이 무죄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판사가 100% 신입니까? 신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저는 아까도 말씀드립니다만 법원의 판결을 존중은 하지만 본인이 정말 무죄하다고 생각하면 나는 죄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지금 사면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례와 맞지 않고요. 그런 논리라면 왜 사면을 해줬어요? 복권보다 사면이 더 엄중하고 심중하게 봐서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괜찮고 지금 와서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이제 한동훈 대표의 말에 본인 말로 본인 말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결국은. 한동훈 대표는 차상문 특검법 받을 건지 먼저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그건 전제로 두고 지금 그 흘러간 과정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사면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반대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조선일보가 그 토요일자 신문에다가 대문짝만하게 일면에다 떡 실어요. 그 다음에 파문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그런 거예요. 아니 자기가 법무부 장관일 때 그때 사면하고 그리고 복권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그 당시에는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복권까지 시키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결국 안 했던 거고 이번엔 그냥 그 자연스러운 순서로 복권을 한 거다. 그러니까 한동훈한테 공을 던져요. 그러니까 한동훈 쪽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나 사면하는 것도 반대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아뜨고 하면서 서로 간에 지금 놀래가지고 공방을 주고받는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았고 이 사면 복권은 내 권한이다. 너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나중에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던진 거는 어쨌든 한동훈을 정말 싫어한다. 그거는 딱 느낌이 왔어요. 저는. 예. 아 그건 뭐 공개 사실입니다.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도 한동훈은 절대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한답니다. 한동훈을 정말 싫어한다. 네. 캐비넷에 한동훈은 윤석열 캐비넷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한동훈 좋아하는 사람도 있나요? 그 있어요. 그 저기 중장년층 여성 정치를 고관 여층들이 엄청 좋아해요. 예. 남자친구 상식이님, 야권 분열을 노렸다면 수가 그닥 높지 않다고 봐요. 아니 아주 낮고 얕지요. 그런데 말려서 분열된다면 민주당의 실망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것 때문에 뭐 이런저런 소리가 나오니까 그걸 이제 걱정하시는 마음이신 것 같은데 글쎄요, 최진봉 교수님. 예. 김경수 지사 사면을 놓고 민주당 내에서
뭐 기류가 이상한 게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없고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제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가 더 공고해졌고요. 이번에 이제 초선으로 들어온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친문 색채보다는 친인 색채가 강한 분들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크게 정치권의 요동은 없을 거예요. 뭐 만약에 정말 우려하시는 것처럼 우리 보시는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얘기한다면 그전에 총선에서 뭐 떨어진 분들이나 아니면 공천을 못 받은 분들이나 또 친문 지정에 있던 분들이 뭉칠 수는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하거나 아니면 용인하거나 그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보세요. 윤석열 정권 들어와 가지고요. 계속 전 정권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모든 문제 있으면 전 정권 탓을 해요. 전 정권에서 했던 정책들을 전부 수사하고 있어요. 이거 막으려면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분열해 가지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김경수 전 지사가 그렇게 정치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정치적 야망과 욕심을 가지고 본인이 대권 후보가 되고 예컨대 또는 뭐 분열을 해서 본인한테 이익이 있는 정치적 행보를 할 거라고 저는 보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뭐 그걸 만약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한동훈 대표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계획해서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미칠 파장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뜨거운 복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그것과는 조금 별개로요. 지금 이제 김경수 전 지사 사면 복권 놓고 4분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이제 2부에서 우리가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계속 만나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한준호 후보 만나볼 텐데 이은영 소장님 나오셨으니까 당내 사정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최고위원 경선이 오히려 당 대표 누가 되는 거 보다 더 관심이 있잖아요. 네. 아무튼 큰 문제 없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최근에 정봉주 후보를 놓고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단은 이제 정봉주 후보가 원내 돌풍을 일으켰거든요. 예. 1위로. 근데 이제 그래서 계속 그 흐름이 밀고 갔어요. 그런데 일각에서 정봉주 의원이 이제 1위를 해서 수석 최고위원이 되면 이재명 대표에게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같이 앉아있을 때 그림이 안 좋다라든지 막 이상한 논리를 댔는데 저는 그 핵심에는 정봉주 의원의 어떤 팬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정치를 할 것이다. 그리고 서울시장에 도전을 하고 그다음에 대권까지 가려고 할 것이다. 이런 이제 그 시각이 이제 이 정봉주 후보에 대한 어떤 이제 마타도랄까 이런 걸 만들어낸 흐름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부터 그 이재명 대표의 그 말 한마디에 왜 이렇게 김민석 표 안 나오지? 안 나오냐 이러면서 이제 뒤집어졌는데 어쨌든 지금 흐름에서는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정치 일정이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모든 거를 총괄적으로 그 정무적으로 잘 판단할 사람이 김민석 최고가 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제 당원들 사이에도 그런 흐름이 좀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최고위 5등 5번째 사람이 누가 들어갈 것이냐. 근데 여기에도 그 전현 의원이 처음에 초기에는 2등을 하면서 계속 앞서갔었는데 예. 갑자기 이제 김정숙 여사 권익이 있을 때 그 관련된 건들을 제대로 처리 안 했다. 이런 또 마타도어가 돌면서 쭉쭉쭉 밑으로 빠졌어요. 근데 이제 어저께 권익위 그 돌아가신 그 국장님에 대한 그 입장 표명과 함께 오늘 이제 그 대통령실 앞에서 이런 시위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여기에 반등돼서 올라올 건지. 그래서 5위에 지금 거의 1% 차이로 지금 여러 명이 겹쳐 있기 때문에 서울과 대의원 표에서 좀 5위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네. 그렇게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발언이 전해지면서 너무 논란이 커졌어요. 정봉주 의원요. 예, 예. 그러니까 본인이 한 발언이라고 누가 전언을 했냐면 박원석 예, 전 의원이 예. 그 발언이 이제 8일날 SBS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지금 언론에 보도된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면 정 후보와 정봉주 후보죠. 통화를 했는데 이재명 전 대표 외 최고위원 개입에 대해 상당히 열받아 있다라고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정 후보가 최고위원회는 만장일치되다. 두고 봐.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라고 말했다고 언급을. 이게 이제 논란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정봉주 후보가 기자회견을 방금 오늘 했습니다. 예. 오늘 했는데 이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언론 보도에 보니까 사적 대화이다 보니까 진위가 왜곡됐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당내 일부 세력의 이재명 파리를 뿌리 뽑겠다라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이 뒷말이 약간 또 논란이 있었는데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뒷말이 약간 뒷말이야. 그러네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다고. 정봉주 후보가 이제 1등을 맨 처음에 하면서
이제 1등 되는 줄 알았는데 왜 김민석 표가 안 나오지? 뭐 이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김민석 전대 쪽으로 개입으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정봉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사실 다른 후보들한테는 그게 찬스죠. 정봉주 후보 1등 되는 것을 이런 기회에 이제 막 좀 노려서 자기 쪽으로 가고 지금 순위가 좀 엎치락 뒤치락 하는 편이죠. 네, 근데 1위, 2위는 이제 거의 좀 확정적이지 않은가. 예. 네, 김민석 최고가 1위 하는 거는 좀 거의 이제 좀 굳어지는 것 같고요. 4위, 5위 여기가 지금 4위, 5위, 6위 여기가 지금 대혼전이에요. 오늘 한준호 후보가 좀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대혼전이기 때문에 혹시 또 모릅니다. 옛날에는 여성 후보는 무조건 한 명은 됐는데 지금은 상관없이 무조건 5등 안에 들어야 됩니까? 네, 네. 아니, 근데 안 안 되면은 되면은 있어야 돼요. 있어야 한 돼요. 명이 한 명은 있어야 돼요. 되죠. 네, 안 들었을 땐 지명을 해서 이제 채우거든요. 그러면은 전현희, 강선우 두 분 아닌가요? 지금? 근데 지금 이현주 의원도 네. 있거든요. 아, 이현주 강선 후보가 의원은 있구나. 이미 네. 이제 유쾌한 꼴찌고요. 네. 그 전현희와 이현주 의원인데 이현주 의원이 치고 올라왔어요. 경기도 선거에서. 그래서 전현희 의원이 밑으로 내려갔는데 지금 다시 반등의 그 모색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상황이죠. 만약에 5등 안에 여성 의원이 있으면 그건 그냥 가는 네. 거고요. 5등 안에 남성만 5분이면 이제 여성 지명을 하는 네, 지명을 해야 돼요. 지명직 아, 지금 어저께까지 누적 득표 결과를 보니까 이은주 후보가 11.54, 전현희 후보가 11.49네. 네, 거의 붙어 0점 있어요. 분각을 야. 해요. 네. 뭐 근데 대의원들 표가 좀 많잖아요. 그 가중치가 예. 높잖아요. 여성 둘을 다 올리자 해갖고 전현희, 이현주 둘 뽑으면 민영배 의원이 밑으로 내려가고 한준호 의원이 내려갈 수도 있어요. 요즘에 우리 백운계 정치일번지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이 저 후보들이 우리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 지지율이 팍팍 올라가니까 한 번만 더 나오게 해달라 막 이러는 게 많아가지고 또 형평성 때문에 고민인데 뭐 그래도 또 나오게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가 대단하다고 우리 뭐 형평성 지켜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나오시겠다면 기회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외적인 두 번 나오지 그렇게 뭐 너무 문제 삼지 마시고 유쾌하게 봐주십시오. 유쾌하게 봐주시면 되지요. 아무튼 민주당 전당대회도 이제 8월 18일이니까 네. 이번 주 일요일 아닙니까? 뭐 그때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런데 김성환 평론가 보시기에 어때요? 이렇게 옛날에는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이렇게 중간중간에 집계를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딱 결정하는 방식이 있고 국민의힘처럼 쭉 돌고 마지막에 딱 하는 게 있는데 적어도 대표 뽑는 것은 너무 이제 결정이 되다 보니까 변화가 없고 차라리 한 방에 빵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겠느냐 그런 지적도 나오던데. 근데 이거는 이전 룰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라서요. 예. 이번에 또 바꾸면은 아마 바꾸는 거에 따른 논란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 때도 경선하면서도 그때 각 지역별로 선거 결과를 그냥 다 공표를 하면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최종적인 결과 발표는 합산 국민 여론조사까지 있기 때문에 그건 합산해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지만 이거는 아마 이번에 바꾸기에는 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이런 순서대로 가는데 오히려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너무 득표율이 높아서 90% 이상의 득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발표하는 게 그나마 민주당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더 모으면서 흥미를 유발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안 그랬으면은요 요즘 종편이나 어디 그 보도 전문 채널에 나가면 민주당 얘기를 할 기회가 없어요. 이 최고위원 선거가 그래도 엎치락뒤치락 하니까 뭔가 민주당을 가지고 소재로 활용하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안 그러면은 민주당 얘기를 그 청문회나 이런 얘기밖에 못 해야 되거든요. 그나마 한편으로는 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예.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한준호 의원 2부 인터뷰가 예정이 돼 있고요. 오늘 많은 분들이 동시 접속 오랜만에 16,000명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또 선선해지면 더 많이 오시겠지요. 그동안에 조금 동시 접속이 빠져서 제가 힘이 좀 빠졌었는데 오늘 다시 힘이 납니다. 댓글도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댓글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아까 독립기념관장 얘기할 때 의견 주셨던 분인데 정연재님 글을 좀 소개해 드릴까요?
조국 광복을 위해 모 한 포기 심을 땅 한 평 남기지 않아서 후손들 고생시킨 우리 조부님 원망스럽습니다. 기념관 3전시실에 조부님 유품이 있는데 찾아오고 싶어요. 예. 조부님이 원망스러워서 이렇게 쓰셨겠습니까? 그 마음을 아시죠? 이렇게까지 힘들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갔습니까? 모든 것을 나라에 다 바치고 제대로 자녀 교육도 못 시키고 오로지 나라 독립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던 분들의 후손은 이렇게 살고, 일본에 붙어가지고 간슬게 다 내주고 챙길 것 다 챙겨 먹었던 그런 놈들은 대대손손 지금까지도 떵떵거리고 살고, 그리고 지금 또 그놈이 그놈끼리 해먹고, 그래서 그것이 걸렸는지 친일 인명사전 고치겠다고 하고, 이게 나라가 뭡니까? 이런 자식들을 우리가 두고 봐야 합니까? 속상해서 또 우리 목사님도 계신데 욕을 해버렸네. 죄송합니다. 예. 오늘 일부 함께해 주신 최진봉 교수님, 이은영 소장님, 김성환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건강 잘 챙기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부에서는 한준호 최고위원 후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